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이때 강민주는 유설이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단지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다소 어색했다. 누나, 우리 다음에는 뭐 할까요? 두 사람은 이미 관내에 돌아왔고 하늘도 어두워졌다. 심지어 두 사람은 간식거리에서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것, 손잡고 걷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았다. 당연히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아쉬워했다. 하지만 또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강민주는 머리를 짜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유설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민준의 말에 유설이는 즉시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극도로 경계했고 심지어는 약간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녀가 사귀면 거리 걷고 나서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절대 안 돼. 이 일 그녀는 저녁 내내 경계하고 있었다. 비록 마음속으로 강민준을 받아들였지만 몸은 아직 안 되었다. 누나, 제 말은 다음에 우리 어디 가서 놀까요? 강민준도 유설이의 반응에 깜짝 놀라 서둘러 설명했다. 놀러 간다고. 유설이는 멍했다. 그 순간 발가락으로 땅을 파서 방 3개짜리 집 한 채를 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유설이가 극도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강민준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요. 저 아직 영화 본 적 없어요. 유설이가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친구한테 들으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면 다 영화 보러 가야 한다고 했다. 유설이의 이 제안에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영화 보는 거 이거 좋네. 공포 영화가 제일 좋지. 강민준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영화관에서 유설이가 겁먹은 작은 고양이처럼 필사적으로 자기 품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침이 막 흘러내리려 할 때 비쩍 마르고 누런 얼굴의 한 남자가 갑자기 그와 유설이 앞을 막아섰다. 이 사람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강민준을 보았다가 다시 핸드폰을 보았다. 네가 강민준이야. 비쩍 마른 남자의 얼굴에 극도의 놀라움이 나타났다. 당신은? 강민준은 멍했다. 나 아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정말 강민준이라고? 비쩍 마른 남자가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나 맞는데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강민준은 더욱 의아해졌다. 내가 돈 벌 운이 있구나. 마침내 너를 찾았어. 말하며 비쩍 마른 남자가 갑자기 품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바로 강민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갑작스럽고 사건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강민준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커지는 물풀의 나무 야구 방망이를 뻔히 보면서 강민준은 완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다. 퍽! 하지만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비쩍 마른 남자가 바로 뒤로 날아갔다. 유설이었다. 유설이의 반응은 극도로 빨랐다. 발을 들어 한 번 차서 그 남자의 배를 3개 찼다. 너 뭐 하는 거야? 유설이는 놀란 후 땅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를 향해 꾸짖었다. 방금 만약 그녀가 반응이 빠르지 않았다면 강민준의 머리는 이미 깨졌을 것이다. 내 2만 위안, 아니 3만 위안 다 내 거야. 비쩍 마른 남자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힘들게 기어 일어나서 다시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너 병 있냐? 내가 너 알아. 강민준은 식은땀을 흘렸다. 방금 맞았다면 죽지는 않아도 반쯤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옆에 유설이가 있었다. 이 아더 정말 너무 용맹하다. 어쩐지 예전에 학교 화장실에서 유설이가 유동현을 울부짖게 만들 수 있었는지 과연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었다. 퍽! 달려들던 남자가 다시 한번 유설이에게 차여 날아갔다. 연속으로 2번 차여 날아가자 그 남자도
유설이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맞아서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청을 돋워 크게 외쳤다. 근처에 형제들 없어? 강민준 여기 있어. 빨리 와. 우리 같이 걔 다리 부러뜨리자. 2014년 국내 마약 상황은 여전히 꽤 심각했고 특히 일부 현급 도시는 더욱 중점 지역이었다. 2018년이 되어서야 범죄 소탕 캠페인에 전면적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마약 중독자의 수가 비로소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강민준이 있는 도시에서는 모든 마약쟁이들이 강민준의 일 때문에 들끓었다. 수백, 수천 명의 마약쟁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비쩍 마른 남자는 자신이 운 좋게 가장 먼저 강민준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상금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의 유설이에게 깔끔하게 해결당하자 그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그중 2명의 역시 비쩍 마른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뜻밖의 정말 너를 만났네. 하! 강민준, 오늘 네 다리 우리가 접수한다. 그중 한 사람이 쇠파이프를 꺼냈고 다른 한 사람은 손에 단도를 꺼냈다. 원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려 했지만 번쩍이는 단도를 보자 각자 멀리 피했다. 이 거리에서 빨리 해결하자. 서둘러. 다른 한 사람이 단도를 들고 손을 대려 했다. 누나, 도망가요. 강민준은 본능적으로 유설이를 뒤로 보호했다. 그 단도를 본 강민준도 정말 당황했다. 설사 유설이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칼과 벽돌을 만나면 꼼짝 못할 것이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심정으로 강민준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유설이를 끌고 몸을 돌리는 순간 어느새 뒤에 몽둥이를 든 사람이 또 나타났다. 강민준, 도망가지 마. 나는 그냥 네 다리만 부러뜨릴 거야. 나한테 험한 꼴 보게 만들지 마.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강민준과 유설이의 퇴로를 막았다. 하나같이 강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 분명 모두 강민준을 겨냥한 것이었다. 말하는 사이에 강민준과 유설이는 이미 세 사람에게 포위당했다. 감히 내 남자를 때려? 정말 이 할머니를 장식품으로 보나. 하지만 강민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유설이가 뜻밖의 상식을 깨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때 유설이는 정말 여협객의 풍모가 있었고 평소에 차갑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강민준도 유설이가 이렇게 용맹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설이는 몸놀림이 민첩했고 한 번의 날아차기로 정면으로 달려들던 사람을 똑바로 차버렸고 곧이어 멋진 뒤돌려차기로 옆에서 공격하던 사람을 다시 땅바닥에 차 넘어뜨렸다. 이 사람들은 비록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해 동안의 마약이는 이미 그들의 몸을 망가뜨렸다. 속도, 반응, 힘 모두 보통 사람보다 못했다. 단지 보통 사람들이 그들이 몽둥이와 단도를 든 것을 보면 싸우기도 전에 세 점은 겁먹기 때문이었다. 길거리 싸움은 많은 경우 무력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유설이는 분명히 두려워했다. 비록 그녀는 배웠지만 실전 경험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녀의 남자를 때리려 하니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 나이 먹도록 혼자였는데 겨우 오늘 독신 탈출했는데 절대 오늘 과부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설이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 마약쟁이들을 상대하며 그녀는 열정이 넘쳤고 오히려 우세를 점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유설이를 위해 환호성을 지르고 싶어 참을 수 없을 때 처음에 유설이에게 2번 차여 넘어진 비쩍 마른 남자가 어느새 유설이의 등 뒤에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야구 방망이가 원을 그리며
유서리의 관자놀이를 향해 세게 내리쳤다. 조심해요. 강민준이 경악하며 큰 소리로 외쳤고 주위에서도 온통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한 방이 맞으면 유서리의 머리가 썩은 수박처럼 박살나는 게 아닌가? 말은 느렸지만 일어나는 것은 빨랐다. 유서리는 강민준의 경고 소리를 듣고 거의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다. 야구 방망이는 정말 유서리의 팔에 부딪혔다. 유서리는 아픔의 신음소리를 내며 그대로 한 바퀴 굴러 그 남자와의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팔은 분명히 골절되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분명히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젠장! 내가 네 껍질을 벗겨버리겠어. 유서리가 다친 것을 본 강민준의 마음속 분노는 완전히 폭발했다. 이 순간 강민준은 완전히 두려움을 잊었고 오직 혈기왕성한 으르렁거림만이 남았다. 모든 잠재력이 머리끝까지 폭발했고 유서리가 옆으로 쳐낸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강민준은 몇 걸음 만에 비쩍 마른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퍽! 아! 처절한 비명이 즉시 그 비쩍 마른 남자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강민준은 이때 이미 자신을 잊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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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우세를 잡자 승세를 타서 추격했다. 강민준 손에 쇠파이프가 비처럼 그 비쩍 마른 남자에게 쏟아졌고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비쩍 마른 남자는 머리를 감쌌지만 다리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고 이미 머리가 깨져 피가 흘렀고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오직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악당은 횡포한 자를 두려워하고 횡포한 자는 목숨을 내놓은 자를 두려워한다. 만약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면 강민준은 정말로 그의 목숨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강민준, 됐어. 더 때리면 사람 죽어. 유서리는 피를 보자 약간 당황했다. 방금 그녀는 완전히 열혈에 차서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그애에 배운 태권도는 모두 적당히 멈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피를 본 적이 없었다. 이때 강민준이 그녀를 위해 완전히 미쳐 날뛰는 것을 보자 그녀는 감동했지만 더욱 사람 목숨이 날까 두려워했다. 말해.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시켰어? 강민준은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고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무서운 살기, 심지어 유서리도 약간 몸을 떨었다. 특히 이때 강민준은 온몸에 피가 튀어 있었다. 그 분노의 고함은 마치 살인귀 같았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차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봐, 착한 사람도 몰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망할 놈들. 방금 분명 사람 죽이려 했잖아. 이제 반격당했네. 저 젊은이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악당들을 마주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진짜 남자야. 그 아가씨가 실력이 더 좋아. 과연 여자가 남자 못지않네. 이건 정당방위야. 저 사람들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야.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마약쟁이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어. 머리에 피가 가득한 비쩍 마른 남자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려 했다. 퍽! 다음 순간 강민준 손에 쇠파이프가 그의 정강이를 세게 내리쳤다. 아! 이번에는 정말 부러졌다. 10여 미터 떨어진 구경꾼들조차 뼈 부러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거리 상공에 더욱 울려 퍼졌다. 유서리에게 맞아 넘어진 세 마약쟁이는 이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각자 필사적으로 일어나 군중 밖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무서웠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무자비하게 손을 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돈은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원래 소식을 듣고 온 몇몇 마약쟁이들이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 조용히 몸에 숨긴 칼, 총,
몽둥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이때 강민준이 한 방망이로 그 남자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 분명히 멈출 생각이 없었다. 강민준이 손에 든 쇠파이프를 들어올려 그의 다른 쪽 다리를 부러뜨리려 할 때 말할게요. 주도해요. 주도가 우리한테 오라고 했어요. 강민준은 유설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누렇고 비쩍 마른 마약 중독자는 간단한 처치 후 경찰서로 끌려갔다. 강민준의 전화를 받은 유광진과 유동현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밤새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유설이의 팔은 골절되었고 병원에 남아 관찰해야 했다. 그리고 유광진과 유동현보다 더 초조한 사람은 장기철이었다. 도시는 원래 크지 않았고 오늘 밤의 일은 이미 온 도시에 떠들썩하게 퍼졌다. 소식을 들은 장기철은 즉시 병원으로 강민준을 찾아왔고 강민준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막 서장, 우리 관내 치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 상인이 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맞았다니. 이것은 우리 관내 경제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어떤 상인이 감히 우리 관내에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장기철이 고작 은행 지점장이라고 얕보지 마라. 어쨌든 국영은행이었고 그도 일정한 직급이 있었다. 하물며 그는 관내 인민대표였고 감독권이 있었으며 종종 관내의 일부 경제정책 결정 회의에 참여했고 현지 금융 분야에서 매우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관내의 일부 공공기반시설, 복지건설 등에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은 모두 그의 승인이 필요했다. 장형님, 그만 좀 하세요. 민원 전화가 터질 지경입니다. 제가 반드시 엄격하게 처리하고 최대한 빨리 통보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반드시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기철의 전화기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 서장,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장기철은 전화를 끊었다. 비록 그가 강민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었다. 이것은 막 서장에게 경고하는 셈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 경찰서에서 막 서장은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일은 설사 장기철의 경고가 없었더라도 그가 감히 덮어줄 수 없었다. 어쨌든 영향이 너무 나빴다. 거리에서 폭행하고 피까지 흘렸으니 각 부서에서 모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그중 공산국의 조국장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모두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공산국의 조국장 입에서 다친 사람이 유성그룹의 아가씨이고 다치지 않은 젊은이는 더욱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등록 자본이 억 단위에 달하는 기업 법인이었다. 현재 관내에는 3개의 중점 기업밖에 없는데 이제 그중 둘이 피해자가 되었다. 관내 GDP는 여전히 이 기업들에 의존해야 했다. 만약 이 일에 공정한 해명이 없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부서의 특별한 관심 아래 막 서장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 서장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원래 단순한 사회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 신문에 보니 일련의 사건들이 줄줄이 엮여 나왔다는 것이다. 첫째는 마약 복용이었다. 용의자의 핸드폰에서 단톡방 하나를 발견했다. 군자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안에는 300명 이상이 있었고 모두 마약 중독자들이었다. 이 300명 이상을 소탕하면 이미 큰 공적이었다. 둘째는 청부상해였다. 단톡방 정보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리러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이미 특대형 조직 사건이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중 처벌될 것이고 그중 주모자인 주도는 더욱 밤새 급습당해 잠결에 경찰서로 잡혀왔다. 다시 신문에 보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 이번 청부상에는 하청 방식이었다. 임성그룹의 도련님 임현이 50만 위안을 내고 주도에게 강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주도는 3만 위안의 상금을 걸고 온 관내 마약 중독자들이 경쟁적으로 실행하도록 했다. 과연
자본가들은 돈 버는 것이 정말 잔인했다. 50만 위안의 보수를 3만 위안의 하청을 주었고 심지어 온 관내 마약 중독자들을 끌어들여 손을 쓰게 했다. 공교롭게도 막 서장이 직접 주도를 신문할 때 이면이 마침 전화를 걸어왔다. 막 서장은 주도를 한바탕 경고하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주도야, 네 외삼촌 도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50만 위안 현찰을 내고 네 외삼촌한테 연락해서 강민준 다리 부러뜨리라고 한 거잖아. 설마 네 외삼촌이 지하 도박장 열면서 믿을 만한 사람 몇 명도 못 찾는다고는 말하지 마. 봐, 곧 12시 다 됐어. 이때 관내 최고급 호텔에서 이면은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있었다. 어쨌든 벼락 부자는 모두 보복성 소비를 해야 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거리낌 없이 봉황 무리송용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활동이 막 끝나고 시계를 보니 곧 12시였지만 주도의 전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면은 직접 전화를 걸어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임도련님,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직접 보내드리면 증거를 남기기 쉬우니 차라리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막 서장의 이전 지시에 따라 주도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주도의 마음속으로는 이면의 18대 조상까지 욕했다. 일 있으면 일이나 말하지. 왜 꼭 내 외삼촌을 언급해야 하냐. 신문관들 앞에서 네가 내 외삼촌이 지하 도박장 연다고 말했잖아. 내가 내 할머니 다리나 열지. 주도는 당장 이면을 잡아와서 죽더라도 같이 죽고 싶었다. 오, 성공했다고? 맞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지. 역시 너야. 역시 네가 나를 알아. 그럼 빨리 와. 나 XX 호텔 703호에 있어. 이면은 흥분했다. 그는 사진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리고 이면이 자기 방 번호를 말하자마자 막 서장은 즉시 사람을 보내 체포하게 했다. 동시에 주도의 외삼촌 풍안도 마찬가지였다. 지하 도박장 연다고? 그럼 이 기회에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자. 그날 밤 관내 경찰력은 밤새도록 일했다고 할 수 있었다. 수백 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잡아야 했고 지하 도박장의 한 형님도 잡아야 했다. 관내 역사상 오늘 밤이 가장 떠들썩한 밤이었고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막 서장은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한 후 최종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어쩔 수 없었다. 온 관내에 고작 3개의 뛰어난 기업이 있었고 모두 관내의 얼굴이었다. 이제 셋 다 사건에 연루되었다. 만약 이 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아마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막 서장처럼 똑똑한 사람은 상부에 보고한 후 망설이다가 각 부서의 지도자들에게도 한 번씩 통보했다. 이건 여러분이 저에게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무슨 일 생기면 같이 책임집시다. 하지만 막 서장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전히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막 서장은 조금만 생각해보니 이해했다. 비록 임성그룹이 관내에서 발전했지만 발전의 중심은 어쨌든 도청 소재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유성그룹이든 그 강민준의 민준캐피탈이든 모두 관내의 진짜 기업이었다. 과연 현실적이어야 했다. 곧 목욕가업만 걸친 임현도련님이 체포되었고 즉시 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임현이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임현은 정말 어리석고 의지가 약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바탕 달래고 겁주자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임현은 그래도 효심은 있어서 자기 아버지 임중혁은 불지 않았다. 하지만 심도련님이 준 100만 위안짜리 수표는 찾아냈다. 망했다. 일이 커지려 한다. 상하이의 상암부동산까지 연루되었다. 막 서장은 갑자기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정말 좀 겁먹었다. 단서를 따라 계속 파헤치니 판에는 무마다 이전 것보다 더 컸다. 서둘러 다시 지시를 요청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찰서의 떠들썩함과는 달리
이때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강민준 혼자 유설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VIP 병실에서 강민준은 유설이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떠보듯 유설이에게 물었다. 누나, 정말 무술할 줄 아세요? 누나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무술 배우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유설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잘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이 보호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집안 조건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면 모두 최고급 코치를 직접 집으로 초대하여 개인 교습을 받았다. 대학 시절 유설이는 심지어 태권도 동아리 회장이었다. 단지 나중에 교사가 되어 잡다한 일에 바빠지면서 연습을 게을리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밤 그 좀도둑들이 어떻게 그녀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저 태권도 검은띠 구단인데 꼬마야, 무술 배우고 싶다는 게 나랑 겨뤄보겠다는 뜻이야. 강민준의 질문에 유설이는 뜻밖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허리에 짚고 버들잎 같은 눈썹을 치켜떴다. 눈에는 몇 분의 오만함과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허리를 펴자 자랑스러운 몸매 곡선이 즉시 남김없이 드러났다.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누나, 이러시는 거 너무 흉포해요. 강민주는 침을 삼켰지만 두 눈은 마치 유설이에게 붙어버린 듯 전혀 떼어낼 수 없었다. 정말 너무 흉포하네. 어딜 보는 거야? 이 변태. 유설이는 그제야 강민준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서둘러 누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다. 유설이의 얼굴은 새빨갰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 비록 유설이의 성격이 비교적 차가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와 몸매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었다. 안 봤어요. 정말 안 봤어요. 강민주는 약간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얼거렸다. 망했다. 여자친구가 몸매도 좋고 무술 실력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훔쳐보기도 쉽지 않겠네. 남편의 위험을 세울 수가 없겠어. 내 얼굴 표정을 보니 마음속으로 분명 더러운 생각하고 있겠지. 유설이의 예쁜 눈이 희번덕거렸고 강민준을 흘겨보며 말했다. 유설이 자신도 몰랐다. 그녀의 이 순간 모습과 평소의 차가운 외모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감이여 누나. 하지만 오늘 밤 누나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다음에 위험한 상황 만나면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마세요. 만약 누나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강민준이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았다. 여기는 병원인데 함부로 굴 수는 없었다. 내가 무모했다고? 그럼 내가 저놈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밖에서 누구를 화나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설이는 화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매우 감동했다. 특히 아까 거리에서 강민준이 그녀가 다친 것을 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던 것. 비록 그런 상태의 강민준이 약간 무서워 보였지만 그녀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유설이의 마음속은 달콤했다. 제가 누구를 화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직하고 착하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강민준이 일부러 가슴을 폈고 얼굴에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유설이가 그를 흘겨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정직하다고? 내가 보기엔 너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작은 변태야. 해방섬 리조트 휴게소에서 강민준이 했던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느끼한 멘트들을 떠올리니 유설이의 마음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유설이의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변태라고는 하셔도 되는데 작은 자는 빼주시면 안 될까요? 강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초록색 모자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민감한 글자는 작다이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보통이다. 나는 계속 말할 건데 유설이가 막 반격하려 할 때
강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장기철에게서 온 전화였다. 유설이 앞에서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약 1분 후 강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괜찮아요. 장형님이 주도가 잡혔고 밤새 신문 중이니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강민준이 웃으며 이 일의 진상을 유설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장기철이 말하지 않아도 강민준은 마음속으로 이미 오늘 밤의 일에 대해 대강의 추측을 하고 있었다. 배우의 흑막이 곧 드러날 것이다. 비록 얼마 전 서울에서 강민준도 몇몇 사람을 화나게 했지만 유설이의 전 남자친구이자 그때 서울에 출장 와 있던 손대산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는 상하이 사람이었고 강민준에게 심하게 당했지만 그들은 모두 힘이 미치지 못했다. 관내에서 강민준이 화나게 한 사람은 원래 많지 않았고 임현이 아니면 바로 그 상암부동산의 바보 도련님 심충이었다. 단지 강민준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두 바보가 연합하여 자신을 상대하고 심지어 청부상해라는 하청 방식까지 썼다는 것이다. 젠장, 내 두 다리가 100만 위안짜리에서 순식간에 이 3만 위안짜리로 떨어졌잖아. 너희들이 먼저 손을 썼으니 그럼 다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국면이다. 너희들이 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민준은 마음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지만 유설이는 다친 사람이었고 강민준은 그녀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유설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장기철 씨가 고작 이 작은 일 때문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 리가 없어요. 분명 결과가 나왔겠죠. 유설이는 속이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즉시 의심했다. 역시 내 여자가 똑똑하네. 강민준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네 여자야? 이 파렴치한 놈. 유설이는 즉시 얼굴이 붉어졌고 강민준에게 침을 뱉었다. 누나가 내 여자 아니에요? 오늘 밤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뭐랬더라? 감히 내 남자를 때려? 정말 이 할머니를 장식품으로 보나? 뒷말은 강민준이 애써 그때 유설이의 말투를 흉내냈고 표정이 매우 웃겼지만 유설이를 거의 미치게 만들 뻔했다. 너 죽고 싶어? 강민준, 너 입 닥쳐. 유설이는 미친 듯이 베개 하나를 집어 강민준에게 던졌다. 그때 그녀도 급해서 일시적으로 말을 가리지 못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그녀는 스스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다. 생각해보니 그녀도 당당한 학교 퀸카인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파렴치한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가 막 움직이자 즉시 팔의 상처를 건드렸고 아픔에 그녀의 눈물이 거의 흘러나올 뻔했다. 어쨌든 여자였고 그때는 얼마나 용맹했든 지금은 또 얼마나 연약한가. 특히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연약함은 여자의 본능이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어디 다쳤어요. 강민준은 겁에 질려 서둘러 다가가서 온갖 안부를 묻고 온갖 사과를 하고 온갖 보증을 했다.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보증하고 느끼한 멘트 2마디를 더해서야 유설이를 울다가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감히 더 함부로 굴지 못했다. 뼈가 부러졌는데 만약 또 어긋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진정하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사람의 미래 삶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능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아들, 딸 낳으면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 어떤 특기 학원에 등록할지까지 이야기했다. 마지막에는 병상 앞에 앉아있던 강민준도 피곤해서 어느새 병상 위로 비집고 올라왔다. 유설이의 반쯤 밀고 반쯤 따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껴안고 잠이 들었다. 단지 껴안고 잠만 잤다. 하늘이 막 희미하게 밝아올 때 강민준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유설이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강민준은 가장 빠른 속도로 무음 버튼을 누르고 병원 복도로 나왔다. 그제야 강민준은 전화를 받았다.
강민준 씨, 저예요. 심월. 죄송하지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준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우아한 분위기의 카페 안에는 심월 외에 호화롭게 차려입은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다. 강민준이 오는 것을 본 심월이 서둘러 일어나 강민준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심월.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커피를 따라준 것이었다. 심충이 잡혀 들어갔다. 1시간도 안 되어 심월은 알게 되었다. 어쨌든 심충 곁에는 경호원이 있었다. 심월은 밤새 경찰서를 찾아가 알아본 후에야 자기 동생이 청부상해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해자가 바로 강민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심월은 즉시 집으로 연락했다. 아버지가 해외 시찰 중이라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 진료는 밤새 황급히 달려왔다. 그래서 그녀는 이른 아침에 강민준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우선 강민준의 용서를 받아야 했고 이것이 또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한 부동산 그룹은 돈 말고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강민준이 원래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심월은 자신의 자세를 낮췄다. 영광입니다. 제가 아직 걸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니.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동시에 심월 옆의 여성을 암암리에 살폈다.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어젯밤 밤새 달려오셨어요. 심월이 서둘러 한마디 소개하고 그 후 강민준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강민준 씨,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제 동생을 대신하여 당신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심월이 살짝 허리를 굽혔고 성의가 매우 충분했다. 당신의 보증은 쓸모없습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이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강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강민준의 말투는 비록 평온했지만 항상 사람에게 거스를 수 없는 거리감을 주었다. 젊은이, 나는 진려라고 하네. 심충의 어머니지. 그냥 바로 말하게. 얼마를 줘야 자네가 합의서를 써주겠나. 진려가 거만하게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완전히 윗사람의 태도였다. 어머니, 강민준 씨는 심월이 서둘러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진려에게 강민준이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돈은 아마 세상의 99%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 일에 대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너 입 닥쳐. 내 아버지가 너 보고 동생 잘 보라고 했지. 네가 동생이 잡혀 들어간 것도 모르다니. 네가 어떻게 누나 노릇을 하는 거야? 진려가 심월에게 한마디 꾸짖고 곧이어 다시 강민준 쪽을 쳐다보았다. 젊은이, 아마 자네는 나의 상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를 걸세. 우리 심씨 집안이 상하이에서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는지 모를 테지. 이렇게 말하지. 어떤 일이든 적당히 멈출 줄 알아야 하네. 만약 너무 거들먹거리면 자네에게 좋을 게 없을 걸세. 위협. 이것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강민준은 화가 나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진려 여사님, 그럼 제가 당신께 다시 한마디 묻겠습니다. 만약 어젯밤 제가 심충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제가 얼마를 내야 당신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려는 이 말을 듣고 불친절한 눈빛으로 강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젊은이,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야.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달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노력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 심씨 집안은 3대 명문가야. 내 아들 심충의 다리 아무나 부러뜨리고 싶다고 부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심월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다. 심월은 여전히 진려를 막으려 했다. 심충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진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단지 이 말을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뿐이다. 너 입 닥쳐. 똑똑히 기억해. 너는 단지 우리 심씨 집안의
양녀일 뿐이야. 진려가 심호를 맹렬하게 한번 쏘아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매우 아끼시지만 그것이 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네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우리 심씨 집안의 일은 아직 네가 결정할 차례가 아니야. 진려의 말에 심호는 완전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무력하게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이 일은 아마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다. 진 여사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반마디도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일어서서 진려를 보며 말했다. 이왕 당신께서 당신네 심씨 집안이 로마라고 생각하시고 당신 아들 심충의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 다리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당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를 구해보시죠. 당신처럼 고귀하신 분이 굳이 저 같은 이름 없는 젊은이를 찾아와서 합의서를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하며 강민주는 직접 몸을 돌려 떠났다. 강민주는 마침내 심충이 왜 그렇게 거만하게 콧대로 사람을 보는지 알았다.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만약 이 진려가 말을 잘했다면 아마 강민주는 좀 가볍게 처리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강민준이 즉시 심충을 용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강민준이 심씨 집안과 끝까지 맞서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력으로 사람을 누르려 하다니 미안하지만 그 10년 꿈속에서 강민준은 이미 충분한 불공평을 겪었다. 그때 그는 하늘을 외쳐도 하늘이 응답하지 않았고 땅에 호소해도 땅이 듣지 않았다. 이번에 강민준은 더 이상 참는 샌드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꼬마야, 내가 충고하는데 고집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만약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해지기 전에 나를 찾아와. 나는 아직 너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네. 오늘 밤 지나면 네가 타협하고 싶어도 내가 꼭 받아줄지는 미지수야. 강민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본 진려가 애써 분을 참으며 강민준에게 소리쳤지만 강민준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걸음도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다. 시골뜨기들은 다 이런 철없는 것들이지. 진려가 차갑게 흥하고 일어서서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진려는 또 고의인지 무의인지 옆에 심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강민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심월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심월의 심씨 집안에서의 신분과 지위는 모두 약간 어색했다. 첫째, 그녀는 양녀였다. 둘째, 그녀는 석사 졸업생이고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여자로서 상한 부동산을 2년간 맡아 질서정연하게 운영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씨 집안의 가장이자 심월의 양아버지인 심하는 심지어 그녀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생각까지 있었다. 그에 비해 심씨 집안의 외아들이자 상한 부동산의 태자인 심충은 오히려 한량 도련님처럼 보였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진려는 심월을 어디를 보아도 눈에 거슬렸다. 왜냐하면 심월의 성장이 심충, 상한, 부동산 태자의 후계자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카페 안에서 진려가 떠난 후 심월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제야 핸드폰을 꺼냈다. 아빠, 역시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겠어요. 강민준이 카페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임중혁의 전화를 받았다. 강민준 씨, 듣자 하니 제 그 불효자 놈이 당신께. 임중혁이 막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임 총재님, 당신은 토박이 뱀이시고 상한 부동산은 이미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께서 이제야 저에게 전화하신 것은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임중혁의 말을 끊었다. 사실 강민준은 어젯밤의 일이 임중혁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어쨌든 임중혁의 그 심오함으로 청부상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는 어려웠다. 강민준은 순전히 임중혁을 좀 불쾌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강민준 씨, 이 일은 정말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 손에 아직 제 임성그룹의 주식이 있는데 제가 당신을 건드리고 싶어도 이때를 고르지는 않을 겁니다. 임중혁이 약간 찔리는 듯 서둘러 해명했다. 강민준 씨,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일, 제 아들은 기껏해야 공범일 뿐입니다. 상한 부동산이. 임중혁은 이제 임현을 변호하고 모든 죄를 상한 부동산에 떠넘기고 싶었다. 심지어 임중혁은 약간의 기대감마저 품었다. 강민준과 상한 부동산이 서로 싸우기를 바랐다. 양측 모두 큰 상처를 입는 것이 가장 좋았다. 임중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이 다시 한번 말을 끊었다. 당신 아들이 주범인지 공범인지 저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 가서 하세요. 그리고 저 강민준은 맞고 가만히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전화기의 통화 종료음을 듣고 강민준의 마지막 위협이 귓가에 맴돌았다. 임중혁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강민준이 어떻게 자기 운명의 재앙의 별이 되었는지. 지난 몇 년간 그가 상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모두 쉽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강민준을 만난 후부터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강민준의 손에서 그는 한 번도 우위를 점한 적이 없었고 매번 강민준에게 정확하게 약점을 잡혔다. 이번에는 상한 부동산 태자가 앞장서서 돌격하면 마음속에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의 전군이 몰살당했다. 임중혁은 이를 갈며 마음속 강민준에 대한 원한이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랐다. 임중혁이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진려라고 하네. 심충의 어머니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는 대로 다 말하게 진려가 위세를 부렸다. 오, 신부인. 아, 이 일 저도 잘 모릅니다. 현재 사건의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바탕 분노에 차있던 임중혁은 즉시 허리를 굽신거렸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상한 부동산의 신부인이었다. 임성그룹은 상한 부동산 앞에서는 그저 작은 동생일 뿐이었다. 임중혁, 나는 당신 쓸데없는 소리 들을 시간 없어. 나는 심지어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네. 진려가 약간 조급하게 말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심도련님께서 유씨 집안의 그 작은 딸 유설이에게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일입니다. 임중혁이 서둘러 해명했고 동시에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신부인의 분노를 강민준에게 돌릴지 생각했다. 계속 말하게. 진려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강민준은 농촌 출신으로 아마 심도련님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매우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심도련님께서 집안에 의지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고 자기 눈에는 반기만도 못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심도련님께서 화가 나셔서 제 아들에게 사람을 찾아 그를 좀 가르쳐주라고 하셨는데 뜻밖의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언어의 예술이었다. 진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임중혁은 쉽게 시비를 일으킬 수 있었다. 과연 전화기 저편의 진려는 듣자마자 즉시 분노에 차 펄쩍 뛰었다. 한 시골뜨기 야도 주제에 내 아들의 눈에 든 것은 그녀의 몇 대에 걸친 복이야. 감히 공정경쟁 우는애? 한 시골 촌놈이 무슨 자격으로 내 충이와 경쟁해? 그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서 내 아들을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해. 진려는 정말 극도로 화가 났다. 진려의 눈에 심충은 바로 그녀의 금덩어리, 은덩어리였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 만약 임중혁이 진려 곁에 있었다면 진려의 잘 관리된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눈에 악독한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임성그룹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임성그룹을 파산시키겠다. 나는 그들이 무릎 꿇고 내 아들을 풀어달라고 빌게 만들고 싶다. 점심때 강민주는 유설이와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수속을 마친 후 강민주는 세심하게 유설이를 부축하며 병원 문 밖으로 나왔다. 유동현, 내 누나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려. 나는 아직 좀 일이 있어서 이따가 누나 보러 갈게. 강민준이 이미 병원 문 앞에 차를 대기하고 있던 유동현에게 말했다. 매형, 우리 누나 팔 부러진 거지 다리 부러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짝 붙어서 부축할 필요 있어요. 강민준이 거의 유설이에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축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유동현은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강민준이 기회를 틈타 자기 누나를 성추행하는 것이라고 매우 의심했다. 그에게는 증거가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저리 비켜! 애들이 말이 많아. 유설이는 뺨이 약간 붉어져 유동현을 흘겨보았다. 유동현은 화가 났다. 강민준의 생일은 그보다 고작 한 달 빨랐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때 강민준이 그를 마주하고 도전적인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가 뭘 네가? 네 쓸데없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유설이가 유동현을 쏘아보았다. 알았어요. 말 안 할게요.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유동현은 이를 갈며 분을 사귀며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차문도 열어주기 귀찮았다. 사실 차문은 유동현이 열어줄 필요도 없었다. 강민주는 매우 세심하게 유설이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강민준, 너무 충동적으로 굴지 마. 원수는 풀어야지 맺어서는 안 돼. 차 안에 앉은 유설이가 강민준의 손을 잡고 약간 걱정스럽게 말했다. 비록 유설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 안심하세요. 저는 분수를 알아요. 누나는 안심하고 몸조리하세요. 강민준이 웃으며 유동현과 유설이가 떠나는 것을 본 후 강민준 얼굴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고 택시를 잡아 떠났다. 차는 금벽 호원에 들어섰고 한 별장 앞에 멈춰섰다. 이 장영님, 정말 장소 고르는 눈이 있네. 눈앞에 익숙한 풍경을 본 강민주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익숙하다고 한 이유는 이 별장이 유씨 집안 별장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사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강민주는 장기철에게 집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어쨌든 민준캐피탈이 설립되었으니 비록 편법을 썼지만 사무실 장소는 반드시 있어야 했다. 10조 원의 등록 자본금이 있는데 사무실 장소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강민준이 장기철에게 제시한 요구는 사업과 거주를 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강민준은 관내에 아직 고정된 거주지가 없었다. 장기철의 능력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아주는 것은 여전히 매우 쉬웠다. 하지만 강민준은 만번을 생각해도 장기철이 그를 위해 고른 곳이 금벽 호원일 줄은 몰랐다. 이곳은 관내 전체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고 별장 가격이 가장 비쌌다. 그리고 더욱 공교로운 것은 장기철이 강민준을 위해 고른 별장이 바로 유씨 집안 별장 옆에 있었다는 것이다. 두 별장은 서로 붙어 있었고 가운데는 포고미터의 푸른 작은 길 하나로 분리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구조도 유씨 집안 별장과 거의 같았지만 장식 스타일은 매우 달랐다. 유씨 집안 별장은 매우 따뜻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이곳은 사업과 거주를 겸하기 때문에 1층은 모두 사무실 스타일로 개조되었고 많은 작업 공간과 수십 대의 컴퓨터가 있었다. 심지어 매우 호화로운 회장 사무실도 하나 있었다. 사무실은 매우 컸고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책장, 차 테이블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강민주는 부드러운 사장님 의자에 앉아 이 장식 스타일에 매우 만족했다. 80억 원, 정말 비싸지 않네. 강민주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임성그룹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했다. 감히 유설리를 다치게 했으니 이 원한은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성그룹이든 상한부동산이든 손을 안 대면 그만이지만 일단 손을 대면 천둥 같은 수단이어야 했다. 강민준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또 낯선 번호였다. 강민준 씨, 저 심월입니다. 우리 따로 만나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월의 목소리는 분명 매우 작았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지나면 제가 타협하고 싶어도 그분께서 꼭 받아주실지는 미지수라고요. 강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강민준은 심월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지만 진려의 태도는 분명 돌이킬 여지가 없었다. 강민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는 저입니다. 심월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게다가 제 어머니 뒤에는 진씨 가문이 있습니다. 진씨 가문은 주로 요식업과 슈퍼마켓을 경영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유성그룹을 겨냥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시 만나죠. 자기 별장을 회사로 만든 사람을 처음 보았다. 강민준의 별장에 들어선 심월은 완전히 삼관이 뒤집혔다. 부자들은 정말로 일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강민준은 잘했네. 직접 집을 회사로 만들었으니. 당신 1시간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만약 흥미 있으시면 이 1시간 동안 제가 제 집을 자세히 구경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의자에 앉은 강민준이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심월에 대해 강민준은 여전히 의심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출연은 스파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단 몇 마디 말로 강민준이 즉시 그녀를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오늘 아침 제 어머니의 말을 통해 당신도 아셨겠지만 저는 심씨 집안의 양녀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월은 강민준의 책상 앞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심월을 쳐다보았다. 상한부동산은 비록 부동산 산업을 주력으로 하지만 심씨 가문의 상하이에서의 상업 배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제 제 어머니는 유씨 가문의 유통업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심월은 자신이 강민준의 신뢰를 즉시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했다. 심월의 설명을 통해 강민준도 상한부동산에 대해 대강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상한부동산의 상하이에서의 인맥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유명한 수천억 원급 부동산 개발업체였다. 국내의 많은 유명 대형 슈퍼마켓 공급업체들은 모두 상한부동산이 시공했다. 특히 상하이의 횡대국제무역유한회사는 주로 중소형 요식업, 슈퍼마켓, 단체 구매 고객에게 원스톱 도매 주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려는 유성그룹의 관내체인 슈퍼마켓의 해산물, 육류, 채소, 과일, 건조, 조미료, 주방용품 등 상품들이 모두 횡대국제에서 원스톱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횡대국제의 본사는 상하이에 있었고 심씨 가문은 횡대국제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진려도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심씨 부인 신분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정인 진씨 가문도 유통업과 요식업 분야에서 유명한 선두 기업이었다. 비록 진려가 결혼 후 여러 해 동안 배우로 물러났지만 그녀의 인맥과 영향력은 결코 낮지 않았다. 만약 제 어머니께서 유성그룹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신다면 유성그룹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심월이 매우 확신에 차서 말했다. 왜냐하면 오직 그녀만이 심씨 집안, 진씨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유성그룹 하나 짓밟는 것은 완전히 식은 죽 먹기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치
심월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민준아,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 지금 횡대 국제를 포함해서 4곳의 공급업체가 우리 슈퍼마켓에 납품을 끊었어. 유광진이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가 약간 조급했다. 유성그룹은 관내 전체에 거의 30개의 체인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향, 진에 배치가 있었다. 매일 필요한 상품 공급량은 여전히 매우 컸다. 비록 유성그룹이 얼마 전 자금줄 단절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대금을 요구하러 왔지만 강민준의 2조 원 구제 자금을 얻은 후 현재 유성그룹은 공급업체에게 반푼의 돈도 절대 빚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몇몇 공급업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미리 상의라도 한 듯 일제히 공급을 끊었다. 바보라도 이것이 누군가 유성그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 아저씨, 알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따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위로 몇 마디 한 후 강민준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강민준은 심월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의 목적을 말해보세요. 강민준은 심월이 자기를 찾아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정의감 때문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상인이었고 상인은 이익을 떼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리였다. 당신은 돈이 있고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협력하여 상한 부동산을 무너뜨립시다. 심월의 말은 놀랍지 않으면 멈추지 않았다. 강민준은 그녀의 목적이 이것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비록 강민준의 목적과 일치했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 하는가? 상한 부동산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강민준이 물었다. 상한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제 아버지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상한 부동산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월의 눈에 단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단지 상한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강민준은 의심스럽게 심월을 쳐다보았다. 이 이유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했다. 얻지 못하면 파괴한다. 이 이유는 아마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월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학력이 높고 능력이 강하고 야망이 있었다. 머리가 없거나 질투심 많은 여성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비록 제가 상한 부동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분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심충에게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심월의 눈 깊은 곳에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그 한량 도련님에게 시집가지 않을 겁니다. 저 심월의 운명은 제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과연 여자가 한번 잔인해지면 정말 매우 무서웠다.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죠? 강민준은 반쯤 믿었다. 당신과 심씨 집안은 원한이 있는데 설마 당신은 상한 부동산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나요? 심월이 의아하게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윈윈 상황인데 이 이득이 아직 부족한가? 아니요. 상한 부동산을 무너뜨리는데 당신은 입만 움직이면 되지만 저는 진짜 돈을 내야 합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상인이니 세상에 절대적인 원수는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한 부동산은 어쨌든 수천억 원급 상장 회사였다. 만약 강민준이 상한 부동산에 기반해서 피 묻은 살덩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싶다면 기습적으로 손을 쓰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로 상한 부동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강민준은 분명히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강민준의 침착함은 분명 심월의 예상을 벗어났다. 심월은 강민준을 깊이 쳐다보았다. 마치 그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녀가 알기로는
강민주는 이제 막 18살이었다. 18살은 바로 혈기왕성하고 은혜는 갚고 원수는 갚는 나이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침착함, 냉정함, 지혜는 완전히 그의 나이가 가져야 할 수준을 뛰어넘었다. 짧은 접촉 시간 동안 강민준이 심월에게 준 느낌은 그녀가 상장에서 만났던 늙은 여우들 못지않았다. 모두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부류였다. 제가 임성그룹을 당신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도와 상한 부동산을 무너뜨려주세요. 심월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그제야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 강민준이 눈꺼풀을 치켜떴다. 당신 말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임성그룹이 당신이 선물한다고 해서 선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고작 작은 임성그룹 하나 만약 제가 인수하고 싶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민준이 자만한 것이 아니었다. 강민준에게는 돈이 있었고 돈이 있으면 진리였다. 하물며 강민준은 아직 임성그룹의 30% 지분을 쥐고 있었다. 만약 그런데도 이미 심하게 손상된 임성그룹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강민준도 너무 무능한 것이었다. 심월이 자신 있게 웃으며 자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임성그룹 재무조작. 제 손에는 그들의 진짜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임성그룹은 도청 소재지의 땅을 3조 원에 유성그룹에 팔았습니다. 그 3조 원은 임성그룹의 공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지만 그 돈은 임성그룹의 회사 계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중혁이 그 3조 원의 공금을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심월은 의심이라는 두 글자에 힘주어 말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다. 이 의심스러운 소식만 퍼져나가면 겨우 안정된 임성그룹의 주식은 즉시 눈사태처럼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당신 손에 임성그룹의 재무보고서가 있죠? 강민준이 놀라 심월을 쳐다보았다. 도청 땅의 일은 강민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바로 허위 거래였다. 유성그룹은 근본적으로 그 3조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땅은 임성그룹이 유성그룹에게 거저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의 강민준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면 당신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임성그룹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작지 않을 겁니다. 심월이 진지하게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제 어머니께서 임성그룹을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 어머니께서 나서시면 당신은 임성그룹을 인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까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강민준은 동의했다. 심월에게 동의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이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은 아직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다. 특히 상한 부동산. 그것은 수천억 원급 회사였고 백발의 벌레는 죽어도 뻣뻣하다는 말이 있었다. 하물며 뒤에는 심씨 가문과 동급인 진씨 가문이 버티고 있었다. 만약 임성그룹과 상한 부동산이 연합하면 그때 강민준은 앞뒤로 공격을 받게 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정말로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었다. 심호를 보낸 후 강민준은 혼자 자기 회장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준은 매우 궁금했다. 도대체 심월이 어떻게 임성그룹의 재무보고서를 손에 넣었는지. 이론상으로는 그것은 임성그룹의 최고 기밀이었다. 어쨌든 임중혁은 바보가 아니었고 자기 그룹의 재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최고 기밀 목록에 넣어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강민준은 깜짝 놀랐다. 임성그룹 고위 간부 중에 심월의 사람이 있는 건가? 이 일에 대해 강민준은 또 망설였다. 심월은 상하이 상한 부동산의 사람이었고 임성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관내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임성그룹의 고위 간부를 매수할 수 있었을까? 설마 강민준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약간 소름 끼쳤다. 단 하나의 가능성만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기 전에 이미 임성그룹의 고위 간부를 매수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가설이 성립한다면 모든 일은 그녀가 계획한 것이었다. 관내에 와서 협력을 찾는 것은 단지 그녀의 겉모습이었고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나였다. 강민주는 깊이 생각할수록 더욱 놀랐다. 모든 생각과 순간들이 이때 다 통했다. 어쩐지 이전에 해방섬 골프장에서 그녀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이상했다. 단지 그때는 심충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심씨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또 상한 부동산을 상속받고 싶어 했다. 그녀는 반드시 외부의 힘을 빌려야만 국면을 깰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김민석 채널에 나에 대한 인터뷰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가장 이상적인 협력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돈이 있었고 게다가 모두 현금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녀의 협력 요구에 부합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나와 임성그룹 사이의 원한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큰돈을 들여 임성그룹의 고위 간부를 매수하여 보고서를 얻었다. 임성그룹은 처음부터 그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강민준의 눈이 한 줄기로 가늘어졌고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와 심충의 갈등도 그녀의 계산이었나? 아니면 우연이었나? 강민준은 자신과 심충의 갈등 과정을 조심스럽게 회상했고 머릿속에서 영화를 상영하듯 한 장면 한 장면 되돌아보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준은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민감했나 보네. 만약 그녀가 나와 심충의 갈등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면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 강민준이 쓴 웃음을 한번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심월은 극도로 평범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처음으로 한 사람, 게다가 한 여자에게 상당한 경계심, 심지어는 약간의 경외심까지 느꼈다. 어쩐지 그녀가 여자로서 젊은 나이에 심씨 가문의 가장 심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상한 부동산을 그녀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는지 이런 사람을 적으로 삼는다면 정말 매우 무서웠다. 하지만 강민주는 어찌 다른 사람에게 계산당하고 코 꿰이는 것을 깐신할 수 있겠는가. 비록 심월과 협력하여 강민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고 게다가 강민준이 심씨 집안에 복수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 다른 사람에게 계산당한 느낌은 여전히 강민준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예의다. 어떻게 역으로 주인이 되어 그녀를 한번 계산할 수 있을까? 강민준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느새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유설이가 강민준에게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전화할 때까지 정신을 차렸다. 나중에 장모님 댁에 가서 밥 얻어먹기 쉬워졌네. 강민준은 생각을 거두고 자기 별장에서 걸어서 유씨 집안 별장까지 고작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강민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유설이었다. 그녀는 팔을 걸고 문 밖에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놀라움 속에 행복이 묻어 있었다. 강민준. 강민준은 유설이에게 말하고 싶었다. 남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빨라? 아내가 명령했는데 제가 빠를 수밖에요. 강민준이 장난스럽게 한마디 하자 유설이는 즉시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내 아내야? 이 뻔뻔한 놈. 유설이가 강민준을 흘겨보았다. 강민준이 웃으며 유설이에게 자신이 나중에 그녀와 이웃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 할 때 유강진이 마침 걸어 나왔다. 민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이때 유강진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었고 전혀 수백억 자산을 가진 사장님 같지 않았다. 아저씨께서 이런 솜씨가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이 한상 가득한 음식, 5성급 호텔 주방장도 아저씨 솜씨만 못할 겁니다.
한 상 가득한 음식을 보고 게다가 플레이팅도 매우 정교했다. 원래 강민주는 마음속으로 대본을 준비해 두었다. 음식이 어떻든 한바탕 칭찬해야 한다고. 뜻밖의 예상외로 좋았다. 맞아. 주방장이 가져왔어. 방금 갔어. 식탁 앞에 앉아있던 유동현이 능글맞게 웃었다. 어서 먹어. 맛있는 음식으로도 내 입을 막을 수 없니? 유광진이 약간 어색하게 유동현을 한번 쏘아보았다. 유광진은 요리를 할 줄 몰랐다. 그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다. 유설이가 어릴 때는 집에 아직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빨래하고 밥하는 것을 전담했다. 하지만 유설이가 교사가 된 후 가사도우미도 해고되었다. 유설이가 팔을 다친 후 나중에 집에서는 관내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강민주는 한바탕 어색했다. 자자자, 우리 가족. 맛있게 한 끼 먹자. 유광진은 강민준의 어색함을 보고 즉시 강민준을 식탁에 앉으라고 불렀다. 이 식사에서 가장 즐겁게 먹은 사람은 바로 유광진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으니 그의 마음속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놓아졌다.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유동현은 억지로 설거지를 하게 되었고 강민준, 유설희, 유광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잡담을 나누었다. 아저씨, 유성그룹 상장하고 싶으세요? 강민준이 갑자기 유광진에게 물었다. 당연히 하고 싶지. 유성그룹이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나의 가장 큰 집념이라고 할 수 있네. 단지 유광진은 약간 무력했다. 현재 유성그룹은 근본적으로 상장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게다가 지금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유광진은 자신이 이 생에 유성그룹이 상장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지조차 몰랐다. 하고 싶으시면 됩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동안 아저씨께서 상장 준비를 하세요. 다른 것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의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는 강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계속해서 말했다. 현재 그룹이 공급 중단되어 파산 위기에 처한 것을 틈타 손에 든 지분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원가로 전부 매입합시다.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 이것은 많은 회사들이 상장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상장 후 회사의 지배권을 더 잘 통제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것은 또한 다른 주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는 사람은 자연히 데리고 돈 벌 필요가 없었다. 민준아, 너 지금 진심이니? 유광진이 놀라서 말했다. 그는 여전히 회사가 파산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강민준은 오히려 회사의 상장을 위해 암암리에 노력하고 있었다. 제가 감히 아저씨를 속이겠습니까? 하지만 아저씨께서 저를 위해 약간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저씨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때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세요. 강민준이 매우 자신 있게 말했다. 사실 강민준이 유광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말로 일이 중대해서 현재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소문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유광진의 워커홀릭 속성이 즉시 정화되었다. 좋아, 너를 믿는다. 지금 바로 모든 주주들을 소집해서 밤새 주주총회를 열겠다. 유광진이 떠난 후 유동현이 아직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틈을 타 강민준과 유설이는 소파에서 잠시 꽁냥거렸다. 마침내 유설이의 붉어진 얼굴과 아쉬움 속에서 강민준은 자기 별장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강민준은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 어제 심월과의 약속에 따라 강민준은 포지션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자기 계좌에 로그인하지 않고 어제 심월이 제공한 낯선 계좌를 사용했다. 이 계좌는 해외에 등록된 외국 투자회사의 계좌였다.
이런 종류의 계좌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비교적 어려웠다. 강민준도 심어려웠던 신통력을 발휘하여 이런 계좌를 얻었는지 몰랐다. 임성그룹의 주식은 현재 주당 22위안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민준의 5조 원이라는 진짜 돈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은 해외 계좌에 3조 원을 보증금으로 넣고 그 후 대리증권회사에서 임성그룹 주식 1억 3천만 주를 빌려 21위안 가격에 매도했다. 빌린 것은 갚아야 했다. 만약 임성그룹의 주가가 오르면 강민준은 주식을 갚을 때 손해를 볼 것이다. 만약 임성그룹의 주가가 떨어지면 강민준은 차익을 벌 수 있었다. 이 빌리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상승 하락 제한폭이 있을 것이다. 오르든 내리든 10%를 초과하면 상한가나 하한가를 칠 것이다. 그래서 강민준은 최소 2, 3일이 걸려야 임성그룹을 겨냥한 이번 공매도를 끝낼 수 있었다. 강민준은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강민준은 핸드폰으로 OK 제스처를 하나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준의 핸드폰은 심월에게서 온 영상을 하나 받았다. 이 익숙한 아이콘을 본 강민준은 멍했다. 알고 보니 플립톡 영상이잖아. 플립톡이 벌써 출시됐다고? 이건 역사보다 거의 반년이나 빠르잖아. 강민준은 플립톡을 열었고 안에는 임성그룹 재무조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제목은 임시가문, 그룹공금, 3조 원, 횡령 의혹. 하지만 현재 영상 조회수는 100회를 간 넘었다. 그럼 내가 불을 좀 더 지펴주지. 강민준이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장이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님, 무슨 지시 있으십니까? 강민준의 전화를 받은 장이명은 매우 공손했고 심지어는 약간 소심해 보였다. 어쨌든 강민준은 비댄스에 10조 원이라는 진짜 돈을 던져넣고는 그 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강민준의 전화를 받으니 장이명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플립톡 출시됐다고? 아주 좋아. 현재 사용자 수는 얼마나 돼?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제품인 화산 비디오와 플립톡을 합병했습니다. 사용자 수는 이미 300만 명을 돌파했고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따가 데이터를 정리해서 당신께 한부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자 장이명은 분명히 약간 흥분했고 자부심도 드러냈다. 강민준의 10조 원이 있으니 그는 마침내 더 이상 손발이 묶일 필요가 없었다. 저한테 보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참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강 사장님, 당신께서 이러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장이명이 쓴 웃음을 지었지만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그건 10조 원인데. 그렇게 그에게 맡기고 강민준은 마치 인간 증발한 듯 사라졌다. 친부자 사이라도 강민준처럼 서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신뢰는 장이명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전문가인데 외부인이 내부인을 지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강민준이 말하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하지만 제게 2가지 제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도해보세요. 네, 강 사장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장이명이 서둘러 말했다. 플립톡의 주방향이 지금 음악 숏폼 비디오인가요? 강민준이 물었다. 맞습니다. 저희 이름이 플립톡이니 당연히 음악 비디오를 저희의 핵심으로 삼아야죠. 장이명이 말했다. 음악은 정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대한 인구 기반을 고려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다수이고 모든 사람이 노래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아름다운 삶을 기록한다는 주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강민준의 이 제안은 강민준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절차는 2017년이 되어서야 플립톡이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정한 전 국민 참여를 실현했으며 또한 플립톡이 빠르게 쇼폼 비디오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만들었다. 이제야 좋네요. 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요? 장이명은 즉시 하늘이 내린 사람을 만난 듯 놀랐다. 어쨌든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왜 그렇게 많은 가수들이 기꺼이 플립톡에 입주하려 하겠는가? 바로 그들이 플립톡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보여줄 수 없다고 누가 규정했는가? 평범한 사람은 수가 더 많고 반드시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춤을 추거나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거나 삶의 작은 순간들을 기록할 수도 있다. 생각할수록 흥분되어 장이명은 심지어 강민준에게 뽀뽀라도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강민준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안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몇몇 스타들을 초대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자연히 빠르게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돈을 들여 광고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강민준이 다시 말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의 출현이야말로 국면을 바꾼 요소였다. PC 라이브 스트리밍은 문턱이 너무 높아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었다. 핸드폰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다. 만약 강민준이 기억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플립톡은 2017년 10월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열었다. 12월 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3억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플립톡의 부상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경우 한 걸음 빠르면 모든 걸음이 빨랐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저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개발 비용이 비교적 높아서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돈이 있습니다. 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이명은 분명 강민준의 두 번째 제안에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첫 번째 제안만큼의 흥분과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강민준이 웃으며 설명하지 않았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야말로 진짜 필살기였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없었을 때는 많은 스타들이 신분을 내세우며 플립톡의 계정을 열기를 꺼렸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연 후 심지어 최고 스타들조차 앞다투어 플립톡 라이브룸으로 몰려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매일 돈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연 후에는 빠르게 라이브 커머스를 발전시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플립톡의 폐주 지위는 흔들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저 외부인의 제안일 뿐이니 당신께서 고려해서 하세요. 아, 맞다. 이따가 제가 당신께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 모든 트래픽을 집중해서 이 영상을 띄워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민준도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장이명이 즉시 보증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띄우면 되죠. 장이명과 몇 마디 더 이야기한 후 강민준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강민준도 핸드폰에 플립톡을 다운로드했다. 하지만 현재 플립톡의 내용은 여전히 비교적 단조로웠다. 대부분은 몇몇 자칭 노래 잘 부르는 아마추어 가수나 이름 없는 작은 가수들이 올린 영상들이었다. 강민준은 몇 개의 영상을 넘기다가 즉시 임성그룹 재무조작 영상을 보았다. 장이명이 강민준의 요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돌파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겠지. 강민준은 즉시 다른 컴퓨터에서 자기 계좌에 로그인했다. 5조 원 상당의 임성그룹 주식이 강민준에 의해 계속해서 매도되었다. 강민준의 이 5조 원은 바로 임성그룹 주식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일단 무너지면 임성그룹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쨌든 플립톡의 사용자 기반은 여전히 비교적 적었다. 비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3자 플랫폼으로 다시 공유했지만 현재 플립톡의 영향력은 주류 매체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즉시 임중혁의 귀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5조 원이 움직이자마자 임중혁은 즉시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강민준, 너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얘기 다 했잖아. 임중혁이 즉시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은 미친 듯이 손에 든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임성그룹의 주가는 전혀 멈출 수 없었고 눈사태처럼 전면적으로 붕괴했다. 내가 오히려 당신이 무슨 짓 하는 건지 알고 싶군요. 그건 내 5조 원 진짜 돈입니다. 당신이 저랑 옥석 구분 없이 망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당신과 함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적시에 손절매해야 합니다. 강민준이 임중혁에게 되받아쳤다. 내가 언제 당신과 옥석 구분 없이 망하고 싶어 했지? 당신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임중혁이 으르렁거렸고 동시에 그의 마음도 덜컥했다. 설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탄로난 건가? 내가 당신을 모함했다고? 당신 스스로 플립톡에 가서 봐. 당신네 임성그룹이 재무 데이터를 조작했는데 지금 소문이 온통 퍼졌어. 누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하지 마. 이런 최고 기밀 자료가 당신 자신이 아니면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어.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들의 빚을 내가 아직 당신과 정산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이 나를 속이려 하다니. 그럼 다 같이 놀지 말자. 말하며 강민준은 직접 전화를 끊고 그 후 계속해서 팔아치웠다. 임성그룹의 주식은 즉시 20위안 아래로 떨어졌고 이미 10% 하한가에 가까워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임중혁은 멍해졌다. 재무조작이라고? 어떻게 재무조작이? 가서 나 조사해봐. 플립톡이 도대체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임중혁이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앞에 있던 한 부하가 즉시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곧 그 부하가 플립톡에서 재무조작 영상을 찾아냈다. 현재 조회수는 이미 80만 회를 돌파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해. 이 재무 보고서는 나와. 여기까지 말한 임중혁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몸이 나른해지며 넓은 사장님 의자에 쓰러졌다. 곧이어 임중혁은 붉어진 눈으로 즉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망할 놈, 망할 놈. 임중혜야, 네가 내 큰일을 망쳤어. 네가 내 큰일을 망쳤다고. 임중혁은 분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임중혜는 바로 임중혁의 친동생이었다. 이것은 그가 아들 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회사의 재무는 회사의 최고 기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임중혁 자신 외에 오직 임중혜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뜻밖의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 바로 자기 친동생이었다. 회장님, 주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떨어졌습니다. 임중혁의 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방법이 없어. 오직 유광진에게 빌 수밖에 없어. 그가 그 5조 원을 빼지 않기만 하면 내 임성그룹은 아직 구제될 수 있어. 임중혁이 서둘러 유광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임중혁은 여전히 강민준의 5조 원이 유광진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일은 유광진이 암암리에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준을 얕본 이유였다. 유광진, 그 영상 가짜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거야. 빨리 강민준 보고 팔아치우는 거 멈추라고 해. 내가 당신들한테 보상하겠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임중혁이 유광진에게 예언했다. 이사회 회의 중이던 유광진도 멍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임 총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광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유광진, 아직도 바보인 척하나? 강민준을 뒤에서 조종한 게 네가 아니라고? 그 5조 원 내가 반드시 현금으로 최대한 빨리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네. 내가 졌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비네. 제발 내 임성그룹에게 살 길 좀 열어줘. 임중혁이 굴욕적으로 애원했다. 유광진은 몇 초간 멍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강 강민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 이명님,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 잘 알잖아. 우리가 공개적으로든 암암리에든 반평생을 싸웠는데 승패를 가리지 못했네. 내 유성그룹은 지금 공급이 끊겨서 나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데 당신네 임성그룹에게 살 길을 열어줄 능력이 어디 있겠나. 유광진은 심지어 임중혁을 약간 동정했다. 왜냐하면 강민준의 수단은 항상 사람을 놀라게 했고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강민준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었다. 강민준이 손을 쓴 매번을 조심스럽게 회상해보면 유광진은 오직 다행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강민준이 자신을 상대하지 않았고 다행히 자신이 좋은 딸을 낳았다. 이명님, 임중혁이 막 입을 열려 할 때 유광진이 말을 끊었다. 만약 당신이 말한 일이 민준이와 관련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오직 그에게 빌 수밖에 없네. 왜냐면 나도 그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야. 불가능해. 걔는 고작 가난뱅이 학생일 뿐이야. 걔는 내 손 안에 장기 말이야. 임중혁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광진이 다시 한번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했네. 지난번 내 유성그룹 자금줄이 끊겼을 때 바로 민준이가 20조 원을 내서 위기를 넘겼네. 처음에 그가 임성그룹의 주식 주자리에 앉았던 것도 바로 강민준 자신의 돈이었네. 이유는 당신 아들이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불가능해. 임중혁이 갑자기 일어서서 으르렁거렸다. 불가능할 게 뭐가 있나. 당신도 어쨌든 상장회사 총재이니 얼마 전 국제 원유 시장의 신비한 개인 투자자 이야기는 들어봤겠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강민준이 바로 그 신비한 개인 투자자야. 말하며 유광진도 임중혁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직접 전화를 끊었다. 임중혁은 전화를 들고 벼락 맞은 듯 했다. 그였구나.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그였어. 알고 보니 그날 밤 협상 테이블에서 유설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어. 임성그룹을 겨냥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강민준이었지. 유광진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당당한 임성그룹 창립자, 회장인 그는 수단이 뛰어나고 안목이 멀고 계략이 하늘을 꿰뚫는다고 자부했는데 뜻밖의 항상 적을 잘못 알았다. 상장에서 수십 년을 굴렀는데 자기 적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웃기고 안타깝고 슬프다. 몸이 비틀거리며 임중혁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졌다. 회장님, 어떻게 하죠? 임중혁의 부하가 서둘러 임중혁을 부축했다. 이때 상황은 긴급했고 생사의 순간이었고 임중혁은 바로 기둥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임중혁이 의견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걸어. 강민준한테 전화 걸어. 맞다. 지금은 오직 그에게 빌 수밖에 없어. 임중혁은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당황하여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 씨, 제가 빕니다. 제가 무릎 꿇고 절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임중혁은 어디 상장 회사 회장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그는 마치 길가의 작은 거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밥 한 술 주기를 애원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찌 그런 짓들을 했겠는가. 제가 당신에게 살 길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제 5조 원이 당신과 함께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강민준이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 바닥을 칠 테니까요. 15% 하락했다고. 강민준이 말하며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았다. 임성그룹의 주식이 뜻밖의 하한가를 치지 않았고 게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 나. 임중혁은 즉시 말이 막혔다. 강민준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임중혁아, 임중혁.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회사의 주가는 매 거래일 10% 이상 등락할 수 없습니다. 강민준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10% 등락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2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신주 상장 첫 5일 동안은 등락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상장 폐지 정리 기간 첫 거래일에도 등락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강민준이 꾸짖으며 물었다. 당신이 몰래 상장 폐지했군요. 그런데 제가 임성그룹의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완전히 속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약속했던 10조 원 보상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심지어 제 5조 원 원금까지 삼키려 했군요. 아주 좋아. 임중혁, 당신 수단이 정말 고단수군요. 제가 당신을 얕봤습니다. 임중혁은 완전히 당황했다. 아니요. 강민준 씨, 저는 항상 그 5조 원이 유광진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려 했던 것은 유광진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뚜뚜뚜. 강민준은 이번에 정말 소홀했다. 뜻밖의 임중혁이 늙은 여우에게 이런 밑바닥에서 장작 빼기 수법이 있을 줄이야. 하마터면 그의 계략에 성공할 뻔했다. 사실 그저께 임중혁이 자기 아들이 사람을 시켜 강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리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잡혀 들어갔다는 것을 안 후 다음날 임중혁은 몰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